1942년 이방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알제리에서 태어난 젊은 무명 작가에 불과했던 알베르 까미는 이 작품 하나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사람이 되었으며 20대라는 나이에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거론됩니다. 그리고 결국 1957년 까미는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실존주의 문학의 정수이며 생의 부조리와 인간의 실존을 다룬 수작이 바로 이 작품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출간 당시부터 문학적 사건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호평을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걸작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은 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작품이며 101개국에 번역되어 지금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나 애인에 대한 메르소의 여러 비상식적인 태도와 행동들, 죽기 직전에서야 의식이 깨어나고 행복을 느낀다는 점은 좀처럼 공감하기 어려운 범상치 않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작품 내에는 수많은 상징적 장치가 있고 부조리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이 깔려 있습니다. 삶의 부조리란 개인의 욕구와 사회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며 이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기본 조건이라고 까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전 중의 고전으로 살아 숨쉬는 이방인을 3회차에 걸쳐 낭독하겠습니다. 제1부 1.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가 온 것이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한 80km쯤 떨어진 마랑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날이 저물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 휴가를 청했다. 사장은 이유가 이유이니만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조문이라도 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아마도 모레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조문 인사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마치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기정사실이 되어 만사가 다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늘 하는 버릇대로 셀레스트네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레스토랑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가엾게 여기어 슬퍼해주고 셀레스트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 오죽하겠소.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간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좀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에마뉴엘의 집에 올라가서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은 것이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뛰어갔다. 그처럼 서두르며 다른박질을 치고 버스에 흔들리고 게다가 가솔린 냄새, 하늘과 길에 반사되는 햇빛.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아마 나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버스 속에서 거의 내내 자버렸다. 눈을 떴을 때는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먼 데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더 말하기가 싫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나는 걸어서 갔다. 즉시 어머니를 보려고 했으나 관리인은 내게 양로원장을 만나야 된다고 했다. 원장은 바빠서 조금 기다려야만 했다. 그동안 줄곧 관리인이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단 키가 작은 늙은이였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게 악수를 청했는데 내 손을 하도 오래 붙잡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손을 빼내야 할지 몰랐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고 나서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셨군. 의지할 사람이라곤 자네밖에 없었고 나는 그가 나를 나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가로막고 변명할 건 없네, 이 사람아. 나도 자네 어머니의 서류를 읽어보았네만 어머님을 부양할 수 없는 처지였더구먼. 어머니한테는 요양사가 필요했는데 자네 봉급은 변변치 못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여기서 더 행복하셨지. 네, 원장님.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알다시피 어머니께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있었거든. 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시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자네는 젊어서 자네와 같이 살았더라면 답답해했을 걸세.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있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은 가끔 우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타성 때문이었다. 몇 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울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성 때문에. 마지막 해에 내가 별로 양로원에 가지 않은 것은 그러한 이유도 약간 있었다. 그리고 또한 일요일을 빼앗기기 때문이기도 했다. 버스를 타러 가서 표를 사서 2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야 하는 수고는 그만두고라도 말이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이윽고 원장이 말했다. 아마도 어머니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고 그는 앞장서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계단으로 나서며 그는 설명을 했다. 조그만 영안실로 어머니를 옮겨 놓았네. 다른 원우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원내에서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2, 3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 그렇게 되면 일하기가 어려워져. 우리는 어떤 앞마당을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노인들이 많았고 그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끼리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마치 제잘거리는 앵무새들의 소리와도 같았다. 조그만 건물의 문 앞에 이르자 원장은 나를 두고 가며 말했다. 그럼 나는 그만 가보겠네. 메르소군. 사무실에 있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게.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다네. 그러면 자네가 고인 곁에서 밤샘을 할 수 있겠다 싶었지. 끝으로 한 가지 말해두자면 어머님께서는 가끔 동료 원우들에게 장례는 종교의식에 따라 치러주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네. 필요한 준비는 내가 다 해두었네. 하지만 자네에게 그 점을 알려두고 싶었어. 나는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무신론자랄 것도 없었지만 생전의 종교를 생각한 적은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을 하고 천장에 유리창이 달린 매우 밝은 방이었다. 의자들과 X자 모양의 틀들이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 있는 2개의 틀 위에는 뚜껑이 덮인 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호두기름을 먹인 판자에 살짝 박아놓은 나사못만이 반짝거리며 눈에 띄었다. 관 옆에는 흰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강렬한 빛깔의 스카프를 두른 아랍인 여자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내 뒤쪽에서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좀 더듬거리며 말했다. 관을 닫아 놓았습니다만 어머니를 보실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드려야지요. 그러면서 관으로 가까이 가려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그는 말했다. 안 보시렵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말을 끊었고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느껴져서 어색했다.
조금 후 그는 나를 쳐다보고 묻는 것이었다. 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나무라는 어조는 아니었고 그저 이유를 알아보자는 듯했다. 나는 말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흰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해합니다. 푸르고 맑은 그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얼굴빛은 조금 붉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관리인이 나에게 말했다. 종기가 나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간호사는 눈밑을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그것이 머리까지 둘러싸고 있었다. 코 부분에서 띠가 불룩하지 않고 납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온통 허연 띠뿐이었다. 간호사가 가버리자 관리인은 말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는 모르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등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나는 거북했다. 방 안에는 기울어가는 오후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무늬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다. 나는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관리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십니까? 5년 됐습니다. 하고 곧 그는 대답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물음을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혹시 누가 자기에게 마랑고 양로원에서 관리인으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자기는 펄쩍 뛰었을 거라고 했다. 자기는 64살이며 파리태생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아, 이 고장분이 아니시군요. 그리고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인도하기 전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산이 없는 평지에서는 더구나 그 지방은 몹시 더우니까 속히 매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파리에 살았었고 파리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시체를 사흘이고 나흘이고 두는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서둘러야 한다. 실감을 가질 겨를도 없이 곧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그만둬요. 그런 얘기는 이분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영감은 낯을 붉히고 사과를 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뛰어들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고 말했다. 나는 관리인의 이야기가 맞고 또 재밌다고 느꼈다. 그 조그만 영안실에서 관리인은 자신이 극빈자로서 양로원에 들어온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여겼기에 그 관리인 자리를 자원했다. 내가 그에게 결국 그 역시 재원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원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저 사람들 또는 어쩌다가는 노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재원자들 중 몇몇은 그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말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관리인인 만큼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해 고난이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땅거미가 내렸다. 삽시간에 유리창 위로 어둠이 짙어져 있었다. 관리인이 스위치를 돌리자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가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는 밀크커피를 한 잔 가져오겠노라고 말했다. 밀크커피를 매우 좋아하는 나는 가져오라 했다. 조금 뒤에 그는 쟁반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고 나니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으나 어머니의 시체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주저했다. 생각해보니 조금 더 꺼릴 이유는 없었다. 나는 관리인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문득 그는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친의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오실 겁니다. 관습이 그러니까요. 의자와 블랙커피를 가져와야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등 가운데 하나를 꺼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흰 벽에 반사되는 불빛 때문에 피로를 느꼈던 것이다. 관리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켜든지 다 끄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돌아와서 의자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중 한 의자 위에 커피포트를 놓고 그 주위에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 쪽으로 가서 나와 마주 앉았다. 간호사도 방 한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으나 팔을 놀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털실로 무엇을 짜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 안은 훈훈하고 커피를 마셔서 몸도 훈훈한데 열린 문으로부터는 밤의 그윽한 꽃냄새가 풍겨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좀 졸았던 모양이다. 무엇인가 스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눈을 감았던 탓으로 방 안의 흰 빛은 더욱 눈부셔 보였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모든 것들이 모서리 하나하나, 곡선 하나하나가 눈에 아프게 새겨질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원우들이 들어왔다. 모두 한 19명 되었는데 그녀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을 살며시 걸어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의자 하나 삐걱거리지도 않고 앉았다. 나는 그때 그들을 본 것처럼 자세히 사람을 본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그들의 얼굴, 옷차림의 사소한 모습 하나까지도 나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도 말이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 앞치마를 걸치고 허리를 끈으로 졸라매어 그들의 두드러진 배를 더욱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때처럼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것인가를 목격한 일이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 몹시 여이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은 눈은 보이지 않고 다만 온통 둥지를 튼 주름살들 한가운데에서 광채 없는 빛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입 빠진 입속으로 입술이 다 말려 들어간 모습으로 어색하게 머리를 끄덕였는데 그것이 내게 하는 인사인지 아니면 그들의 버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때 나는 그들 모두가 관리인을 가운데 두고 나와 마주보고 앉아서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앉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았다. 잠시 후에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둘째 줄에 앉은 여자였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다. 짧은 소리를 잇따라 내며 한결같이 우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언제까지나 그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듯했다. 그들은 맥없이 침울한 낯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관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또 그저 그 한 가지만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여자는 그냥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여자가 나에게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잠옷 이상스러웠다. 나는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관리인은 그 여자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했으나 그녀는 머리를 흔들고 뭐라고 중얼거리고는 다시 그 한결같은 울음을 계속했다. 관리인이 그때 내 곁으로 와서 앉았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더니 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해 주었다. 저 사람은 모친과 매우 각별하게 지냈답니다. 모친은 원내에서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친구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이 차츰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 코를 훌쩍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잠잠해졌다. 나는 더 이상 졸리지 않았지만 고단하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그저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그중 몇몇 노인네들이 볼때기 안쪽을 쪽쪽 빨면서 그런 야릇한 혀차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만큼 제각기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그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그 죽은이가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틀린 느낌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모두 관리인이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어느 순간 눈이 떠져서 보니 노인들이 서로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어떤 한 사람만이 양손으로 지팡이를 그어쥐고 그 손등 위에 턱을 괜 채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허리가 점점 더 아파져서 나는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조금 뒤 노인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 기침을 몹시했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에 가래침을 뱉어댔는데 매번 뱉는다기보다는 마치 몸에서 잡아뜯는 듯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깼고 관리인은 그들에게 나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괴로운 밤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은 뿌옇게 되었다. 방문을 나서면서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이야기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은 그날 밤이 우리들의 친밀감을 두텁게 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처럼. 나는 피곤했다. 문지기가 자기 방으로 인도해 주어 나는 간단히 세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매우 맛이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랑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언덕들 위로 불그레한 빛이 하늘 가득 퍼지고 있었다. 언덕을 넘어오는 바람에 소금기 냄새가 여기까지 실려왔다. 쾌청한 하루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앞마당의 플라타너스 밑에서 기다렸다. 나는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고 더 이상 졸음은 오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이 생각났다. 바로 이 시각이면 그들은 출근하기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각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런 생각에 좀 정신을 팔고 있었지만 건물들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주의가 산만해져 버렸다. 창문 저 안쪽이 한동안 소란스럽더니 이윽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해는 좀 더 높이 떠올랐다. 햇빛이 내 발을 쬐기 시작했다. 관리인이 마당을 건너와서 원장이 나를 부른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서류에다 서명을 했다. 나는 그가 줄무늬 있는 바지에 검은 웃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나에게 말했다. 장의사 사람들이 조금 전부터 와 있네. 와서 관을 닫으라고 할 생각인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겠는가?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지시했다. 피자크, 그 사람들에게 닫아도 된다고 하게. 그리고는 장례식에 참석하겠노라는 말을 하기에 나는 그에게 사례를 했다. 그는 자기 책상 뒤에 걸터 앉아 짧은 다리를 포개었다. 우리 두 사람 외에 당번 간호사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원칙적으로 재원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밤샘만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인정상의 문제니까.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어머니의 오랜 남자친구였던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다. 토마 파레스라는 사람이야. 이 대목에서 원장은 빙그레 웃어 보이며 말했다. 사실 좀 유치한 감정이긴 해. 하지만 그 영감과 자네 어머니는 떨어져 지내는 일이 거의 없었어. 원내에서는 놀리느라고 페레스에게 자네 약혼자군 하고 말하곤 했다네. 그는 웃었지. 그들에겐 그게 재미였던 거야. 메르소 부인의 죽음으로 그가 몹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난 그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나 왕진 의사의 공고에 따라 어제의 밤샘만은 못하게 했다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원장은 일어서서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그가 말했다. 마랑고의 주임 신부님이 벌써 오시네. 일찍 오셨군. 그는 바로 마을 안에 있는 성당까지 가자면 최소한 45분은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다. 건물 앞에 사제와 복사아이 둘이 서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사제는 그 아이 쪽으로 몸을 숙여 운줄의 길이를 알맞게 조절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으로 가자 사제가 허리를 폈다. 그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며 몇 마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에는 나사못이 박힌 관과 인부 4사람이 있었다. 영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의 말과 기도를 시작하는 사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신속히 진행되었다. 남자들이 관을 덮을 큰 보자기를 가지고 관 앞으로 나섰다. 사제와 그를 뒤따르는 복사들과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부인이 서 있었다. 메르소시일세, 원장이 말했다. 나는 그 부인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고 다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웃음기 없이 앙상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여 인사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그리고 운고하는 남자들을 따라 양로원을 나왔다. 문 앞에 영구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구마차는 길쭉하게 생긴 데다 니스칠이 번들거려서 필통을 연상시켰다. 영구마차 앞에는 장례 진행자가 서 있었는데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한 키가 작은 사내였다. 그리고 거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노인이 한 사람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스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위가 동그랗고 전두리가 넓은 축 처진 중절모를 썼고 바지는 구두 위로 비틀리며 늘어진 데다 검정 보타이는 셔츠의 커다란 흰색 칼라에 비해 지나치게 작았다. 검은 점투성이인 코 아래에서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귀는 상당히 가느다란 흰 머리털 밑으로 축 늘어진 채 귓바퀴가 흉하게 말린 야릇한 모양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에서 그 귀만이 핏빛으로 새빨간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장례 진행자가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영구마차, 영구마차 주위에 4남자, 그 뒤로 원장과 나, 행렬의 맨 끝에는 담당 간호사와 페레스 씨.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히 퍼져 있었다. 햇볕은 땅 위에 무겁게 내려쬐기 시작했고 더위는 어느새 심해졌다. 길을 떠나기 전에 왜 우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검은 옷을 입은 나는 더웠다. 모자를 썼던 노인은 다시금 모자를 벗었다. 그에게로 조금 고개를 돌리고 그를 보고 있으려니까 원장이 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나에게 어머니와 페레스 씨가 저녁이면 간호사를 대동하고서 마을까지 자주 산책을 하곤 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주위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 닿는 언덕까지 줄지어 늘어선 편백나무들, 그 젓갈색과 초록색의 대지,
드문드문 흩어져 있지만 그린 듯 뚜렷한 집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고장에서 저녁은 우수에 젖은 휴식과도 같았을 것이다. 오늘은 풍경을 전율케 하면서 천지에 넘쳐나는 태양 때문에 이 고장은 비인간적이고 길을 꺾어 놓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페레스 씨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영구마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영감은 자꾸 뒤로 처졌다. 영구마차 곁을 따라가던 남자 중 하나도 이제 뒤로 처져서 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벌써 오래전부터 벌판이 벌레 소리와 타닥거리는 풀잎 소리로 수선스러워졌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땀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었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곤 했다. 그때 그 남자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동시에 그는 오른손으로 모자 차양을 들어 올리고 왼손에 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했다. 지독히 내리쬐네요. 나는 네 하고 말했다. 조금 뒤에 그가 물었다. 당신 어머니인가요? 나는 또 네 하고 말했다. 연세가 많으셨나요? 나는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그렇죠 뭐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페레스가 우리 뒤로 한 50m쯤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펠트 모자를 흔들면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돌려 원장을 보았다. 그는 필요 없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고 매우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 위에는 땀이 몇 방울 흐르고 있었으나 그것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행렬이 좀 빠른 것 같았다. 주위에는 한결같이 햇빛을 머금어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보일 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자 새로 포장을 한 길을 지나게 되었다. 뜨거운 햇볕에 아스팔트가 녹아 터져 있었다. 발이 그 속에 푹푹 빠졌고 그러면서 아스팔트에 번쩍거리는 속살이 드러났다. 영구마차 위로 보이는 가죽으로 만든 마부의 모자는 마치 바로 그 검은 진창을 이겨서 만든 것만 같았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에 끈적거리는 검은색, 상복들의 우중충한 검은색, 니스칠을 한 영구마차의 검은색. 이런 색깔들의 단조로움 가운데서 나는 좀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햇빛, 가죽 냄새, 마차의 말똥 냄새, 니스칠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지난밤의 피로,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눈과 머릿속이 온통 혼미했다.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구름처럼 드리워진 열기 속에 파묻힌 페레스 영감이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더니 이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눈으로 찾아보았더니 그가 길을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나는 길이 내 앞 저쪽에서 구부러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지방을 잘 알고 있는 페레스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지름길로 접어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길이 구부러진 곳에서 그는 우리와 다시 만났다. 그랬다가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갔고 그러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어찌나 신속하고 확실하고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기억에 남은 것은 마을 어귀에서 당번 간호사가 나에게 말했던 것이다.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야릇한 목소리, 아름답고 떠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천천히 가면 더위를 먹을 염려가 있고 너무 빨리 가도 땀이 나서 성당에 들어가면 오한이 납니다. 그건 사실이었다. 어쩌는 도리가 없었다. 그 밖에 그날의 몇 가지 광경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가령 파레스가 마지막으로 마을 근처에서 우리들을 따라왔을 때의 그 얼굴. 흥분과 슬픔의 눈물이 그의 뺨 위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다. 눈물은 퍼졌다가 한데 모였다가 하면서 그 허물어진 얼굴 위에서 니스치를 해놓은 듯 번들거렸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성당, 보도 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의 무덤 위에 놓인 붉은 제라늄 꽃들, 페레스의 기절, 어머니의 관이로 굴러떨어지던 핏빛 흙, 그 속에 섞여들던 나무 뿌리의 허연 살, 그리고 또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느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끊임없이 부르렁거리는 모터 소리,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알제라는 빛의 둥지 속으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 12시간 동안 실컷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느꼈던 기쁨이었다. 2.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이틀 동안 휴가를 청했을 때 왜 사장의 기색이 좋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오늘이 바로 토요일인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사장은 자연히 내가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쉬게 될 것을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그것이 그의 마음에 흡족하였을 리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머니의 장례식을 오늘 하지 않고 어저께 한 것은 내 탓이 아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장의 심경을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어제 하루 일로 피곤했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괴로웠다. 수염을 깎으면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한 끝에 해수욕을 하러 가기로 했다. 항구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나는 전차를 탔다. 그리하여 곧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다. 전에 우리 회사의 타이피스트로 있었던 마리 꼬르돈나를 거기서 만났다. 당시 나는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조금 뒤에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어 우리는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부표 위로 오르는 것을 거들어 주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녀의 가슴을 스쳤다. 그녀가 부표 위에서 배를 깔고 엎드렸을 때도 나는 그냥 물속에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머리카락이 눈 밑으로 흐트러진 채 웃고 있었다. 나도 부표 위 그녀의 곁으로 기어올랐다. 날씨가 기분 좋았고 나는 장난하는 척하며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를 베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나는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 온 하늘이 내 눈 가득 들어왔다. 하늘은 파랗고 황금빛이 돌았다. 나는 목덜미 아래에서 마리의 배가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살짝 잠이 든 채로 오랫동안 부표 위에 머물러 있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나는 그녀를 따라잡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같이 헤엄을 쳤다. 마리는 줄곧 웃고 있었다. 항구의 뚜기로 올라가서 몸을 말리는 동안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내가 더 탔는데요. 나는 저녁에 영화 구경 가고 싶지 않느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페르낭델이 주연한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들이 옷을 다 입었을 때 내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을 보고 마리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상중이냐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죽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알고 싶어 하기에 나는 어제부터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약간 흠칫했지만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사장에게 이미 그 말을 했다는 게 생각나서 그만두었다. 그건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차피 사람이란 언제나 약간 잘못이 있게 마련이니까. 마리는 저녁에는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다. 영화는 때때로 우습고 너무나 싱거웠다. 마리는 다리를 내 다리에 딱 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무렵 그녀에게 키스를 했는데 서투르게 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눈을 떴을 땐 마리는 가고 없었다. 그녀는 아주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내게 설명했었다.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따분한 기분이 되었다.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았어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로 돌아가 마리의 머리카락이 남긴 소금기 냄새를 베개 속에서 더듬다가 10시까지 잤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운 채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다. 나는 여느 때처럼 셀레스틴의 레스토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레스토랑 사람들이 던질 여러 가지 질문에 대꾸하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달걀을 몇 개 익혀서 빵도 없이 접시에다 입을 대고 먹었다. 빵이 떨어졌으나 사러 내려가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아침을 먹고 나니 심심해서 집안을 서성거렸다. 엄마가 함께 살 때는 알맞은 아파트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너무 커서 식당의 테이블을 내 방으로 옮겨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내 방에서만 지낸다. 바닥이 약간 꺼진 밀집 의자들, 거울이 누렇게 변색된 옷장, 화장대, 구리침대 사이에서 말이다.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방치되어 있다. 조금 뒤에 나는 할 일이 없어 옛 신문을 한 장 들고 읽었다. 거기서 크리센 소금 광고를 오려서 신문에 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낡은 공책에다 풀로 붙였다. 나는 손을 씻고 마침내는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내 방은 교회의 한 길로 향하고 있다. 오후의 날씨는 아름다웠다. 그러나 보도는 눅진한데 행인들은 적고 걸음도 빨랐다. 우선 산책 가는 가족들이 지나갔다. 바지가 무릎 밑까지 내려덮인 해군복을 입고 풀기가 센 옷 속에서 어색해 보이는 두 소년. 다음으로는 커다란 리본을 달고 철피 구두를 신은 소녀. 그 뒤로 자줏빛 옷을 입은 뚱뚱한 어머니와 키가 호리호리한 사나이로 얼굴만은 나도 알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따랐다. 그는 나비 모양의 끈이 달린 밀짚 모자를 쓰고 손에는 단장을 짚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함께 그를 보았을 때 나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왜 그를 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조금 뒤에 변두리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는 기름을 반지르하게 바르고 붉은 넥타이를 매고 허리가 잘록한 양복 저고리에 수놓은 장식 손수건을 꽂고 코가 모난 구두를 신은 젊은이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시내 영화관에 가겠거니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찌감치 길을 나서서 큰 소리로 웃어대며 서둘러 전차를 타러 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로는 길에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다. 아마 어디선가 공연들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이제 길에는 가게를 보는 주인들과 고양이들 뿐이었다. 길가에 늘어선 무화과 나무들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선명하지 않았다. 맞은편 보도에는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문 앞에 내다 놓고 등받이 위에 두 팔을 얹고 거꾸로 타고 앉았다. 조금 전에는 초만원이었던 전차들도 이제는 거의 비어 있었다. 담배가게 옆에 조그만 카페 피에로에서는 종업원이 텅 빈 가게 안을 톱밥을 뿌려서 쓸고 있었다. 그야말로 일요일이었다. 나는 의자를 돌려서 담배가게 주인의 의자처럼 해놓았다. 그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담배를 2대 피웠고 안에 들어가 초콜릿을 한 조각 꺼내가지고 다시 창가로 나와서 먹었다. 얼마 안 있어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고 나는 여름 소나기가 퍼붓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은 차차 다시 밝아졌다. 그래도 구름이 지나가며 길 위에 비를 약속하는 듯한 빛을 남겨놓아 거리는 어스름했다. 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5시에 전차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야외 경기장으로부터 발판이며 난간에까지 메어 달린 구경꾼들을 싣고 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전차는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는데 손에 든 보스톤 백으로 그들이 운동선수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그들의 클럽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 높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몇몇 사람은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중 한 사람은 우리가 이겼어 하고 나에게 부르짖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끄덕여 그렇다는 표시를 했다. 그때부터 버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해는 조금 더 기울어졌다. 지붕을 위로 하늘은 불구스름하게 되고 깃드는 저녁과 함께 시가지는 활기를 띠었다. 행인들은 점점 늘어났다. 나는 그들 속에서 그 점잖다는 사람을 알아보았다. 어린애들은 울거나 손목을 잡힌 채 끌려오고 있었다. 거의 동시에 동네 영화관들이 관람객들을 길로 쏟아냈다.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태도가 여느 때보다 더 결연해 보여서 나는 그들이 모험 영화를 보고 나오는구나 생각했다. 시내 중심가의 영화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조금 뒤에 도착했다. 그들의 표정은 좀 더 심각해 보였다. 그들은 웃고 있긴 했지만 가끔씩 피로하고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그들은 가지 않고 남아서 맞은편 인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 동네의 젊은 아가씨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서로 팔을 끼고 서 있었다. 청년들이 일부러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농을 걸었고 여자들은 고개를 돌리며 웃어댔다. 그중 내가 아는 몇몇 아가씨들은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때 가로등이 갑자기 켜지며 어둠 속에 떠오르던 첫 별들을 흐리게 했다. 그처럼 사람들과 빛깔이 바뀌는 인도를 바라보고 있자니 나는 눈이 피로해짐을 느꼈다. 가로등 불빛에 젖은 보도가 번들거렸고 전차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나가면서 빛나는 머리털, 웃음 띤 얼굴, 혹은 은팔찌 위에 그림자를 던졌다. 얼마 후 전차들이 점점 뜸해지고 벌써 캄캄해진 밤이 나무들과 가로등 위에 내려앉으면서 동네가 어느 틈엔가 텅 비어버리자 마침내 첫 번째 고양이가 나타나 다시 인적이 끊긴 거리를 천천히 가로질러 갔다. 그러자 나는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의자 등받이에 턱을 개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좀 아팠다. 나는 내려가서 빵과 파스타를 좀 사왔고 음식을 만들어 선채로 먹었다. 창가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 했으나 공기가 선선해져서 좀 추웠다. 나는 창문을 닫았고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거울 속에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함께 놓여 있는 테이블 한 끝이 비친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언제나 다름없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이제 어머니의 장례가 끝났고 나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갈 것이고 그러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3. 오늘 나는 회사에서 일을 많이 했다. 사장은 친절했다. 그는 나에게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물었고 어머니의 나이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틀리게 대답하지 않으려고 한 60쯤 하고 말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으나 사장은 한시름 덜었다는 듯한 그리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눈치였다. 나의 테이블 위에는 선화증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일일이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심을 먹으러 회사를 나오기 전에 나는 손을 씻었다. 정오, 나는 이 시간을 좋아한다. 저녁은 회전식 수건이 완전히 젖어 있어서 기분이 덜 좋다. 온종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사장에게 그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사장은 자기도 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지엽적인 작은 일이라고 대답했다. 조금 늦은 12시 반에 발송가에 근무하는 에마뉴엘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이 바다 쪽을 향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항구의 화물선들을 바라보는데 한동안 정신이 팔려 있었다. 바로 그때 화물 자동차 한 대가 쇠사슬 소리와 엔진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면서 달려왔다. 에마뉴엘이 나에게 집어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도 다른박질 치기 시작했다. 자동차가 우리들을 지나쳐 버리자 우리는 뒤를 따라 달려갔다. 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곤양기며 또 다른 기계들, 수평선 위에서 춤추는 돛대들, 우리 옆에 늘어선 선체들 한가운데를 달릴 때의 그 어지러운 흥분만이 느껴졌다. 내가 먼저 달리는 트럭에 발을 걸치고 재빨리 뛰어올랐다. 그러곤 에마누엘이 올라앉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우리는 숨이 턱끝에 닿아 있었고 트럭은 부두에 고르지 못한 포도 위를 먼지와 땡볕 속에서 덜컥거리며 달렸다. 에마누엘은 숨이 넘어갈 듯이 웃어댔다.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셀레스틴의 식당에 도착했다. 언제나 다름없이 셀레스틴은 뚱뚱한 배에다 앞치마를 두른 채 흰 콧수염을 달고 거기에 있었다. 그는 나에게 그래도 잘 지냈지 하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나는 얼른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탓으로 조금 잠이 들었다. 잠이 깨니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서 전차를 타러 뛰어나갔다. 오후에 나는 줄곧 일을 했다. 회사 안은 몹시 더웠다. 저녁에 회사를 끝내고 부둣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유쾌했다. 하늘은 푸르고 마음은 즐거웠다. 그래도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삶은 감자 요리를 해먹고 싶었던 것이다. 컴컴한 층계를 올라가다가 나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인 살라마노 영감과 마주쳤다. 영감은 개를 데리고 있었다. 8년 전부터 영감은 볼 때마다 늘 개와 함께 있었다. 그 스페니얼 품종의 개는 무슨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습진인 것 같았다. 그 때문에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온몸이 갈색의 반점과 딱지투성이었다. 그 개와 단둘이 조그만 방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살라마노 영감은 마침내 개를 닮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구스름한 딱지들이 있고 털은 누렇고 듬성듬성하다. 한편 개는 주인에게 구부정한 자세를 배웠는지 주둥이는 앞으로 나오고 목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한 종족인 것 같은데 서로를 미워한다. 하루에 2번씩 11시와 오후 6시에 영감은 개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킨다. 8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산책 코스를 바꾼 적이 없다. 언제나 리옹가를 따라가는 그들을 볼 수 있는데 개가 늙은이를 끌고 가다가는 기어코 살라마노 영감의 발이 걸리고 만다. 그러면 영감은 개를 때리고 욕을 퍼붓는다. 개는 무서워서 설설기며 끌려간다. 이번에는 영감이 개를 끌고 갈 차례다. 개가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앞서서 주인을 끌어당기면 또 매를 맞고 욕을 먹는다. 그때는 둘이 다 멈춰서서 개는 공포에 떨며 주인은 미움에 떨며 서로 노려본다. 매일매일 그 모양이다. 개가 오줌을 싸고 싶어 해도 영감은 그럴 시간을 주지 않고 끌어당기니까 스페니얼 개는 오줌방울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따라간다. 어쩌다가 개가 방 안에서 오줌을 싸면 또 매를 맞는다. 그렇게 지낸 것이 8년째다. 셀레스트는 늘 딱하기도 하지 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층계에서 살라마노와 마주쳤을 때 그는 개에게 욕짓거리를 퍼붓는 중이었다. 못된 놈, 망할 놈 하고 그는 야단을 쳤고 개는 끙끙거렸다.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인사를 해도 영감은 여전히 욕짓거리를 해댔다. 그래서 나는 개가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영감은 그저 못된 놈, 망할 놈 하고 말할 뿐이었다. 영감은 개에게 몸을 굽히고 있었는데 목줄에 무엇인가를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보았다. 그제야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억지로 화를 참는 목소리로 이놈이 늘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하고 대꾸했다. 그러고는 개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개는 내 발로 질질 끌려가면서 끙끙거렸다. 바로 그때 나와 같은 층에서 사는 또 하나의 다른 이웃 사람이 들어왔다. 동네에서는 그가 여자들을 뜯어먹고 산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는 창고 감독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다. 대체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가끔 그는 나에게 말도 걸고 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는 탓으로 내 방에 잠깐 들어와 앉는 일도 있다. 그의 이야기를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그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의 이름은 레이몽 생테스다. 그는 키가 상당히 작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코는 마치 곤투 선수의 코 같아. 옷차림은 언제나 매우 반듯하다. 그 역시 살라마노 이야기를 하며 딱하지 뭐요 하고 말했다. 그 꼴을 보면 역겹지 않느냐고 그가 묻기에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층계를 다 올라와서 막 헤어지려 할 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순대랑 포도주가 있는데 한 조각 같이 할래요. 나는 그러면 끼니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좋다고 했다. 그 집 역시 창문 없는 부엌이 딸린 방 하나뿐이다. 그의 침대 머리 위에는 흰색과 분홍색 석고로 만든 천사상과 챔피언들의 사진과 여자의 나체 사진 2~3장이 붙어 있다. 방 안은 더럽고 침대는 어질러져 있었다. 그는 먼저 석유 램프를 켠 다음 호주머니에서 상당히 지저분한 붕대 하나를 꺼내 오른손을 싸매었다.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는 어떤 녀석이 시비를 걸어서 주먹 다짐이 있었다고 했다. 그건 말이죠, 메르소 씨, 하고 그가 말했다. 내가 못된 놈이라서가 아니라 참지 못하는 성미라서 그래요. 그 녀석이 나한테 내가 남자라면 전차에서 내려 그러더란 말이에요. 가만 좀 있지 그래 하고 나는 말했지요. 녀석이 나더러 남자답지 못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나는 전차에서 내려서 말했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걸. 그러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줄 테니. 무슨 본때? 하고 녀석이 대꾸를 하더군요. 그래서 한 대 먹였죠. 그랬더니 나자빠지더군요. 일으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녀석이 땅에 자빠진 채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무릎으로 한 방, 주먹으로 2방을 먹였죠. 녀석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내가 그 녀석에게 이제 됐냐고 물었죠. 녀석은 됐다고 하더군요. 말을 하면서 생테스는 줄곧 붕대를 매만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보다시피 내가 시비를 건 건 아니었어요. 그 녀석이 함부로 대든 거지. 그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말을 구하고 싶었는데 내가 남자다운 데다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으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면서 그래준다면 자기는 내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나에게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더니 그는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는 소세지를 꺼내서 화덕에다가 굽고 컵, 접시, 스푼, 그리고 술 2병을 늘어놓았다. 그 모든 동작을 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먹으면서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망설이는 말투였다.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내 정부였죠. 그와 싸움을 한 사내는 그 여자의 오빠였다. 그는 자기가 그 여자를 먹여 살렸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얼른 덧붙이기를 동네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고 있지만 자기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조금도 없고 자기 직업은 창고 감독이라고 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가 말했다. 어딘가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여자에게 꼭 먹고 살 만큼만 돈을 대주고 있었다. 그는 손수 여자의 방세를 치렀고 그녀에게 식비로 하루에 20프랑씩을 주었다. 방세 300프랑, 식비 600프랑, 이따금 스타킹도 한 컬레씩 사주고 그러다 보니 한 1000프랑 들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일도 하지 않고 내게 한다는 말이 그것으로서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을 뿐이어서 내가 대주는 것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반나절만이라도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온갖 자잘한 비용 부담은 덜 텐데. 이달에는 옷도 한 벌 사줬고 하루에 20프랑씩 용돈도 주고 방세도 내주는데 넌 오후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지. 넌 친구들에게 커피와 설탕을 내 바치지만 돈은 내가 줘. 난 너한테 잘해줬는데 넌 제대로 보답을 않고 있잖아. 그래도 그 여자는 일을 하지 않고 생활이 안 된다는 소리만 해대는 거였어요. 그러는 중에 어딘가 속임수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는 여자의 핸드백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했는데 여자가 그걸 어떻게 샀는지 해명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얼마 뒤 그는 여자의 방에서 증거물로서 전당표를 한 장 발견했고 그걸 보면 그녀가 팔찌 2개를 잡힌 것이 분명했다. 그때까지 그는 그 팔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속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그러나 먼저 그녀를 두들겨 패줬지요. 그러고 나서 그녀의 실상을 다 말해줬어요.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내 그걸 가지고 재미 보는 거, 바로 그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메르소 씨? 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주는 행복을 부러워하는데 넌 그걸 몰라. 나중에 가서야 내가 누렸던 행복을 깨닫게 될 테니 두고 봐. 그는 무자비하게 여자를 두들겨 패줬다. 그전에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다. 손찌검을 해도 말하자면 부드럽게 했어요. 그러면 그녀는 약간 소리를 지르곤 했지요. 나는 덧문을 닫았고 그러면 늘 그렇듯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심각해요. 그런데 나로서는 그녀를 속 시원히 혼내주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는 나에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충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을 중단하고 그 울음이 나는 램프의 심지를 조절했다.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거의 1리터나 되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관자놀이가 몹시 뜨거웠다. 내 담배가 떨어져서 나는 레이몽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지막 전차들이 지나가며 이제는 아득하게 들리는 변두리의 소음들을 실어가고 있었다. 레이몽이 말을 이었다. 이제 그에게의 문제는 아직도 그녀와의 섹스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혼내주고 싶었다. 그는 우선 그녀를 호텔로 오게 해놓고 풍기 단속반을 불러다가 추문을 일으켜서 매춘부로 점 찍히게 하려 했다. 그 다음으로 그의 뒷골목 친구들과 상의해봤지만 그들은 아무런 제안도 내놓지 못했다. 사실 레이몽이 내게 지적했듯이 뒷골목 세계에 몸을 담았다면 그래도 뭔가 다른 데가 있는 법이었다. 레이몽이 그들에게 그 말을 하자 그들은 여자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그러나 그건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그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참이었다. 그러나 먼저 나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그가 속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기에 생각해보니 과연 속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혼을 내줘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나로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나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여자를 혼내주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또 술을 마셨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여자에게 그녀를 걷어차 버리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자가 후회하도록 만드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싶었다. 그런 다음에 여자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막 끝나려 할 때 그녀의 낯짝에다 침을 뱉고 밖으로 내쫓아버린다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과연 그렇게 하면 여자에게는 징계가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레이몽은 자신이 적절한 편지를 쓸 능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편지 내용을 작성하는 일 때문에 내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나에게
지금 당장 그 편지를 쓰는 건 귀찮겠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일어서서 접시들과 먹다 남은 소세지를 한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러더니 탁자에 고무바지 피륙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리고는 그는 나이트 테이블 서랍에서 바둑판 무늬 종이 한 장과 노란 봉투와 붉은 나무로 된 작은 펜대와 보랏빛 잉크가 든 네모난 병을 꺼냈다. 그가 말하는 여자의 이름을 들어보니 무어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썼다. 약간 무턱대고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레이몽의 마음에 들도록 힘썼다. 왜냐하면 레이몽의 마음에 들도록 하지 않을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머리를 끄덕거리며 듣고 있더니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청했다. 그는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난 내가 세상 물정에 박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처음엔 그가 나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이제 넌 진짜 친구야 라고 말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말이 놀랍게 들렸다. 그는 거듭 그 말을 했고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의 친구가 되는 건 내겐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그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편지를 봉했고 우리는 남은 포도주를 마저 마셨다. 그리고는 잠시 서로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밖은 모든 것이 고요했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너무 늦었는데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었다. 나는 졸음이 왔었지만 일어서기가 거북했다. 내가 피곤하게 보였던지 레이몽은 나에게 너무 상심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와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일어섰다. 레이몽은 굳게 나의 손을 움켜쥐고 사나이 길이는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방을 나서자 나는 문을 닫고 층계참 위에서 어둠 속에 잠시 서 있었다. 집안은 고요하여 계단 밑으로부터 으슥하고 습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길 밑에 핏대가 뛰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살라마노 영감방에서 강아지가 나직이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4. 일주일 동안 나는 줄곧 일을 많이 했다. 레이몽이 와서 그 편지를 보냈노라고 말했다. 에마뉴엘과 함께 영화 구경을 2번 갔었는데 에마뉴엘은 스크린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때가 가끔 있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어제는 토요일이라 약속대로 마리가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격한 욕정을 느꼈다. 그녀가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단한 젖가슴의 윤곽이 완연히 드러나 보였고 햇볕에 그을어 갈색이 된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알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좌우에는 바위가 솟고 육지 쪽으로는 갈대가 우거진 바닷가로 나갔다. 4시의 태양은 과히 뜨겁지는 않았으나 물은 따뜻했고 길게 퍼진 작은 물결이 나른하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마리가 내게 놀이를 한 가지 가르쳐 주었다. 헤엄을 치며 파도의 물마루에서 물을 들이마셔서 입속에 거품을 가득 채운 다음 반드시 누워서 하늘을 향해 그것을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물거품 레이스를 만들면서 공중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미지근한 부슬비가 되어 얼굴 위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입속이 짠 소금기 때문에 얼얼했다. 그러자 마리가 다가와 물속에서 나에게 달라붙었다. 마리는 자기의 입을 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혀가 나의 입술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한동안 우리는 물결 속에서 뒹굴었다. 바닷가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마리는 빛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우리는 급히 버스를 잡아타고 돌아와 방 안에 들어서는 즉시 침대로 뛰어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여름밤이 갈색으로 그을린 우리의 몸 위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상쾌했다. 오늘 아침 마리가 함께 있게 되어 나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해놓고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돌아오니 레이몽의 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뒤에는 살라마노 영감이 개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 계단 위에서 구두창 소리와 개 발톱 소리가 나더니 빌어먹을, 망할 자식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그들은 길가로 나가버렸다. 영감의 이야기를 마리에게 해주었더니 마리는 웃었다. 마리는 내 파자마를 입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웃을 때 나는 또 욕정을 느꼈다. 조금 뒤에 마리는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대답했다.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점심을 준비하면서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웃어대서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바로 그때 레이몽의 방에서 말다툼 소리가 터져나왔다. 먼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레이몽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넌 날 무시했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지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퍽퍽 소리가 나고 여자가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 소리가 어찌나 끔찍하게 들렸는지 금방 층계참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리와 나도 밖으로 나갔다. 여자는 여전히 소리를 질렀고 레이몽은 여전히 두드려 팼다. 마리는 끔찍하다고 말했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가서 경찰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나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3층에 새들어 사는 배강공과 함께 경찰이 한 명 들어왔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이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경찰이 더 크게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레이몽이 문을 열었다.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유순한 태도였다. 여자가 문으로 뛰어나와 경찰에게 레이몽이 때렸다고 말했다. 이름이 뭐야? 경찰이 물었다. 레이몽이 대답했다. 말할 때는 입에서 담배를 빼. 경찰이 말했다. 레이몽은 망설이다가 나를 쳐다보더니 담배를 빨아들였다. 그 순간 경찰이 두껍고 무거운 손바닥으로 레이몽의 얼굴에 따기를 한 대 호되게 올려 붙였다. 담배가 몇 미터 저쪽으로 떨어졌다. 레이몽은 안색이 변했지만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공손한 목소리로 꽁초를 주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경찰은 그러라고 하면서 그러나 다음부터는 경찰이 헛수아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라고 하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자는 줄곧 울면서 이 사람이 날 때렸어요. 이 사람 뚜쟁이에요. 하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러자 레이몽이 물었다. 경찰관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남자에게 뚜쟁이라는 말을 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경찰이 그에게 닥쳐 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레이몽은 여자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두고 봐, 여고사. 다시 볼 날이 있을 테니. 경찰은 레이몽에게 닥치라고 한 다음 여자는 가도 좋고 레이몽은 방으로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소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레이몽에게 그처럼 몸이 덜덜 떨리도록 술에 취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레이몽은 설명을 했다. 경찰관님, 저는 취한 게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님 앞에 서 있어서 떨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문을 닫았고 모였던 사람들도 자리를 떴다. 마리와 나는 점심 준비를 끝마쳤으나 그녀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기에 내가 혼자서 거의 다 먹었다.
마리는 1시에 가버리고 나는 조금 잠을 잤다. 3시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레이몽이 들어왔다. 나는 누워 있었다. 레이몽은 내 침대가에 앉았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의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말하기를 계획대로 했는데 여자가 따귀를 때리기에 두들겨 패준 것이라고 했다. 그 뒤의 일은 내가 목격한 대로였다. 나는 그에게 여자가 혼이 났으니 이제 흡족하겠다고 말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는 경찰이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자가 이미 매를 맞은 것은 조금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기는 경찰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기에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경찰관이 따귀를 올려붙인 것에 자기가 응수하리라고 기대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나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레이몽은 매우 만족한 눈치였다. 그가 나에게 함께 외출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일어나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증인을 서줘야겠다고 말했다. 나야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레이몽 말로는 여자가 그를 무시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증인을 서주기로 했다. 우리는 외출했다. 레이몽이 내게 꼬냑을 한 잔 사주었다. 그러고는 그가 당구를 한 판 치자고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내가 졌다. 그 다음에 그는 창녀집에 가자고 했으나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싫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레이몽은 정부를 혼내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아주 다정스럽게 구는 것 같았고 나는 즐거운 한때라는 생각을 했다. 멀리서 보니 문간에서 살라마노 영감이 흥분한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의 곁에 이르러 보니 그는 개를 데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더니 두서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컴컴한 복도를 들여다보고는 다시 그 충혈된 눈을 두리번거려 길가를 훑어보는 것이었다. 레이몽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도 곧 대답을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망할 자식 하고 시부렁거리는 것이 어렴풋이 들렸다. 개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불쑥 달아나 버렸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연병장으로 녀석을 데리고 갔죠. 장터의 가건물들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주왕을 구경하려고 잠시 멈췄다 돌아보니 그놈이 없어졌어요. 물론 벌써부터 좀 작은 목줄을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망할 놈이 그렇게 없어져 버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자 레이몽이 개가 길을 잃은 것일 수도 있으니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주인을 찾아온 개들의 예를 들어보였다. 그랬는데도 영감은 더욱 흥분한 것 같았다. 하지만 놈을 잃고 말 거라고요. 알겠어요. 누가 그걸 갖다 길러주기라도 한다면 또 모를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딱지투성인 걸 보면 누구나 다 질색할 거예요. 경찰이 잡아가고 말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경찰서에 동물보호소로 가볼 필요가 있으며 비용을 얼마간 내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영감은 비용이 많이 드는지 물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자 영감은 성을 내며 그 망할 놈 때문에 돈을 내다니. 아, 죽어버리라지. 라고 말하고는 개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레이몽은 웃으며 집으로 들어섰다. 나도 그의 뒤를 따라 우리는 2층 층계참 위에서 헤어졌다. 조금 뒤에 영감의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니까 그는 잠시 문간에 서 있다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으나 그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구두뿌리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의 흠집투성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얼굴을 숙인 채 그는 나에게 물었다. 개를 빼앗진 않겠지요, 메르소 선생. 돌려줄 테지요. 안 돌려주면 난 어떻게 해요? 나는 그에게 동물보호소에서는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사흘 동안 개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일러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말했다. 그가 자기 집 문을 닫았고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침대가 삐걱거렸다. 그러다가 벽을 통해서 조그맣게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왜 엄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튿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야 했다. 배가 고프지 않았으므로 나는 저녁도 먹지 않고 잤다. 5. 레이몽이 회사로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자기 친구 하나가 알제 근처의 조그만 별장에서 일요일 하루를 지내자고 했다면서 나를 초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러고 싶지만 어떤 여자친구와 그날 함께 지내기로 약속을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곧 레이몽은 금방 그 여자친구도 초대한다고 말했다. 그 친구의 아내는 온통 남자들 뿐인 가운데 외톨이가 아니어도 되니 아주 반색할 거라고 했다. 나는 바로 전화를 끊으려 했다. 왜냐하면 사장이 밖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레이몽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 초대권은 저녁에 전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내게 다른 걸 한 가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 무리의 아랍인들에게 하루 종일 미행당했는데 그 가운데는 그 옛 정부의 오빠가 끼어 있다는 것이었다. 오늘 저녁 퇴근하는 길에 집 근처에서 그를 보거든 내게 알려줘.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조금 뒤에 사장이 나를 불렀다. 그 순간 나는 걱정이 됐다. 사장이 전화 통화는 좀 덜하고 일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는 아직은 아주 막연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문제에 관해 나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었다. 그는 파리에 사무실을 열어 현지에서 직접 큰 회사들과 거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갈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면 나는 파리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1년에 얼마 동안은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자넨 젊으니까 그런 생활이 마음에 들 것 같은데 나는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나 저러나 내게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은 내게 삶의 변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삶이란 결코 달라지는 게 아니며 어쨌든 모든 삶이 다 그게 그거고 또 나로서는 이곳에서의 삶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늘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야심이 없으니 그건 사업하는 데는 대단히 좋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자리로 돌아와 일을 했다. 나는 사장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의 삶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대학생 시절에는 그런 종류의 야심도 많았다. 그러나 학업을 포기해야 했을 때 나는 곧 그런 모든 것이 사실상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에 마리가 찾아와서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마리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떤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이미 한 번 말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마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나하고 결혼을 해? 마리가 말했다. 나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우리는 결혼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게다가 결혼을 원하는 쪽은 그녀고 나는 그저 그러자고 했을 뿐이었다. 그러자 마리는 결혼이란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는 아냐 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녀는 다만 자기와 같은 식으로 사귀게 된 어떤 다른 여자가 똑같은 제안을 했어도 내가 받아들였을지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리는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자문해 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또 잠자코 있다가 그녀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언젠가는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내가 싫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내가 더 보탤 말이 없어 잠자코 있자 마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내 팔짱을 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 바로 결혼을 하자고 대답했다. 그때 내가 사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리는 파리를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한때 파리에서 살았다고 말했고 그녀는 어떻더냐고 물었다. 나는 마리에게 말했다. 더러워. 비둘기들과 컴컴한 마당들이 있어. 사람들은 피부가 허옇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대로들을 따라 걸어서 시내를 통과했다. 여자들이 아름다웠다. 나는 마리에게 그 점을 눈여겨보았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그렇다고 하면서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싶어서 셀레스틴의 식당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고 말했다. 마리는 그러고 싶지만 볼 일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내 집 근처에 이르렀고 나는 그녀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 볼 일이 뭔지 알고 싶지 않아? 나도 알고 싶긴 했지만 미처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마리는 그것을 나무라는 눈치였다. 그때 나의 당혹한 표정을 보고 마리는 또다시 웃었고 불쑥 온몸으로 다가와서 내게 입술을 내밀었다. 나는 셀레스틴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막 먹기 시작하려니까 키가 작은 이상스러운 여자가 들어와서 나의 테이블에 앉아도 좋으냐고 물었다. 물론 앉아도 좋다고 나는 말했다. 몸짓은 앙증스럽고 능금 같은 얼굴에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고 자리에 앉더니 아주 열심히 메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셀레스트를 불러 즉시 명확하고도 빠른 목소리로 먹을 음식들을 한꺼번에 다 주문했다. 오르데브르를 기다리는 동안 그 여자는 핸드백을 열고 네모난 작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 미리 음식값을 계산한 뒤 작은 지갑에서 팁까지 덧붙인 정확한 금액을 꺼내 자기 앞에 내놓았다. 그때 오르데브르가 나왔고 그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먹어치웠다. 다음 요리를 기다리며 그녀는 또 핸드백에서 청색 색연필과 일주일 동안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실린 잡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아주 신경을 써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체크 표시를 했다. 잡지가 12페이지나 되었으므로 그녀는 식사를 하는 동안 줄곧 세밀하게 그 일을 계속했다. 내가 식사를 끝마쳤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체크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고 전과 다름없이 자동인형 같은 몸짓으로 재킷을 다시 입고 식당을 나갔다. 아무 할 일이 없었으므로 나도 밖으로 나가서 한동안 여자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믿을 수 없으리만큼 빠르고 정확한 걸음으로 옆으로 벗어나거나 뒤돌아보는 일도 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여자를 시야에서 놓쳐버렸고 가던 길을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금방 그녀를 잊어버렸다. 나의 방문 앞에 살라마노 영감이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영감은 동물보호소에 자기 개가 없으니 결국 잊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동물보호소의 직원들이 그에게 아마 차에 치였을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는 경찰서에서는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에 대해 그가 들은 답변은 그런 일은 매일 있는 일이라 흔적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살라마노 영감에게 다른 개를 하나 데려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영감은 자신이 그 개에게 길이 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옳은 말이었다. 나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살라마노 영감은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영감은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낡은 중절 모자를 쓴 채로였다. 그는 누런 수염 밑에서 말끝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좀 귀찮았지만 나는 달리 할 일도 없었고 졸리지도 않았다. 무슨 말이든 하려고 나는 그의 개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 개를 키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늦게 결혼을 했다. 젊었을 적에는 연극을 하고 싶어 했다. 군대에서는 군인극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철도국에 들어갔는데 그걸 후회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내와는 행복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아내에게 길들어 있었다. 아내가 죽자 그는 매우 외롭다고 느꼈다.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개 한 마리를 부탁해서 그 개를 아주 어릴 때 데려오게 되었다. 젖병을 물려서 길러야 했다. 그러나 개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보다 짧아서 그들은 결국 함께 늙고 말았다. 그놈은 성미가 나빴어요. 우린 가끔 입씨름을 했지요. 그렇지만 좋은 개였어요. 살라마노 영감이 말했다. 내가 혈통 좋은 개였다고 하자 살라마노 영감은 만족하는 눈치였다. 그가 덧붙였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놈이 아프기 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죠. 최고로 멋있는 것은 털이었어요. 개가 피부병에 걸린 다음부터 살라마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개의 진짜 병은 늙음인데 늙음은 낫는 것이 아니다. 그때 내가 하품을 했고 영감은 그만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좀 더 있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개가 그렇게 되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가 그 개를 몹시 귀여워했다고 말했다.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가엾은 모친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마가 죽고 나서 내가 매우 불행하리라 짐작된다고 했고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거북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어머니를 양로원에 맡겼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아주 빠른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며 내가 엄마를 몹시 사랑한다는 것도 안다고 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렇지만 나는 엄마를 돌볼 사람을 둘 만한 돈이 없었으므로 양로원이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엄마는 오래전부터 내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혼자서 적적해했어요. 내가 덧붙였다. 그럼요. 그리고 양로원에 있으면 하다못해 친구들이라도 생기지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서 자려는 것이었다. 이제 그의 생활은 변해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는 몰랐다. 그와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슬그머니 나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내 손에 그의 피부의 비늘이 느껴졌다. 그는 약간 웃어 보이고 방을 나서려다가 오늘 밤은 개들이 제발 짖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늘 그게 내 개인 것만 같아서요.